청운시 외곽, 낡은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리는 청운보육원. 1998년 겨울, 눈발이 휘날리던 그 밤이었습니다. 원장님, 산모가 위험해요.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조상필 원장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천천히 분만실로 향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계산이 섞여 있었죠. 분만실 문이 열리자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산모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아이는 건강한가? 청운보육원 조상필 원장이 물었습니다. 네, 남자아이고 체중도 정상입니다. 간호사가 대답했죠. 조상필은 산모의 가방을 뒤져 서류를 꺼냈어요. 유언장과 출생신고서 그리고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유언장을 펼쳐보던 조상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상당한 재산이 이 갓난아이에게 상속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이런 건 없었던 걸로 하자. 조상필은 서류를 가방에 다시 넣어 깊숙이 감춰두었습니다. 그리고 출생신고서를 조작하기 시작했죠. 이 아이 이름은 한도윤으로 하고 부모는 미상으로 처리하겠소. 간호사가 당황했지만 조상필의 엄한 표정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새벽 5시 산모는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조상필은 몰래 시신을 처리하고 모든 기록을 지워버렸어요. 한도윤은 그렇게 고아가 되었습니다. 16년이 흘렀어요. 한도윤은 청운보육원에서 자라며 끊임없는 괴롭힘에 시달렸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그를 버림받은 놈이라고 불렀어요. 야, 도윤아. 또 혼자 밥 먹냐? 큰 덩치의 보육원생이 다가와 도윤의 밥그릇을 발로 찼습니다. 밥알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도윤은 말없이 바닥에 밥을 주워 담았습니다.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대들면 더 심한 괴롭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원장님이 널 또 벽돌 공장에 보낸대. 이번엔 언제까지 갈 건지 궁금하네. 아이들이 킥킥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벽돌 공장에서의 고된 노동이 떠올랐거든요. 하루 12시간씩 벽돌을 나르고 싸는 일. 손바닥은 늘 상처투성이었죠. 오후 6시 조상필이 도윤을 불렀습니다. 도윤아, 내일부터 다시 벽돌 공장에 나가거라. 원장님, 저는 학교에 다니고 싶어요. 도윤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학교? 고아 주제에 배워서 뭘 하겠다는 거냐? 조상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공부하고 싶습니다. 내 놈 같은 놈이 뭘 안다고 그래. 부모도 없는 주제에 말이 많아. 조상필은 도윤의 뺨을 때렸습니다. 도윤의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명심해라. 너는 부모 없는 아이야. 그러니까 고마운 줄 알고 시키는 일이나 해.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홀로 창가에 앉아 별을 바라봤어요.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나는 버림받은 존재일까? 내 부모는 정말 없는 걸까? 마음 한구석에서는 진실을 향한 갈망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자신의 정체를 알아내고 싶다는 염원이 말이죠. 새벽 2시 보육원은 조용했습니다. 도윤만 홀로 깨어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언젠가는 진실을 찾아내고 말 거야. 도윤의 작은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16년간 억눌렸던 정의감과 저항심이 비로소 싹트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오전 7시 한도윤은 트럭 짐칸에 실려 벽돌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철판 바닥에 몸을 맡긴 채 흔들리는 차체를 견뎌야 했어요. 벽돌 공장은 청운시 외곽의 을씨년스러운 곳에 있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굴뚝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고 기계 소음이 귀를 찢을 듯 했죠. 야, 새끼야. 또 왔구나. 벽돌 공장 김철수 공장장이 도윤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오늘부터 한 달간 여기서 일할 거야. 하루에 벽돌 1000개씩 나르면 돼. 도윤은 가슴이 막막해졌어요.
1000개의 벽돌이라니. 하나당 3kg이니까 총 3톤을 날라야 하는 거였습니다. 밥은 하루에 2끼만 준다. 그것도 일을 제대로 했을 때만이야. 김철수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오전 8시부터 도윤의 지옥 같은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뜨거운 가마에서 구워진 벽돌을 손수레에 실어 나르는 일이었어요. 손바닥은 금세 물집이 잡혔습니다. 아, 뜨거워. 도윤이 신음을 흘렸지만 쉴 수는 없었어요. 감독하는 남자가 채찍을 들고 서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에 주어진 건 찬밥 한 공기와 김치 몇 조각뿐이었습니다. 도윤은 허겁지겁 밥을 넘겼어요. 배가 고파서 맛도 제대로 느낄 수 없었죠. 오후 3시 도윤의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어요. 그래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빨리 안 해. 해가 지기 전에 다 끝내야 해. 감독이 소리를 질렀어요. 저녁 8시가 되어서야 일이 끝났습니다. 도윤은 숙소로 돌아가 시멘트 바닥에 몸을 던졌어요. 등과 어깨가 욱신거렸습니다. 몸이 아파. 하지만 곧 잠에 빠져들었어요. 너무 지쳤거든요. 이런 생활이 보름간 계속됐습니다. 도윤의 손은 상처투성이가 됐고 체중은 눈에 띄게 줄었어요. 어느 날 새벽 5시 도윤은 문득 깨어났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니로 보이는 여인이 나타났었어요. 도윤아, 여기 있으면 안 돼. 도망쳐야 해. 꿈속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도윤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 순간 확신이 섰습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다. 도망쳐야 해. 다음 날 오후 2시 점심시간을 이용해 도윤은 공장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감독들이 낮잠을 자는 틈을 타서 말이에요. 뒷문을 통해 슬그머니 나온 도윤은 숨을 죽이고 달렸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질수록 심장도 더 빨리 뛰었어요. 자유다. 도윤은 속으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청운시 시내까지는 걸어서 2시간은 걸릴 것 같았습니다. 오후 6시 도윤은 청운시 뒷골목에 도착했습니다. 네온사인이 깜빡이는 유흥가였어요. 술 냄새와 담배 연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배가 고파서 쓰러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야, 꼬마. 뭐하냐? 갑자기 나타난 남자가 도윤에게 말을 걸었어요. 조직원으로 보이는 험악한 인상의 사내였습니다. 배고프냐? 형이 밥 사줄까? 남자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차갑했어요. 도윤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너무 배가 고팠어요. 정말요? 그럼 대신 형이 시키는 일 좀 해야 하는데.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골목 안쪽에서 다른 청소년들이 나타났어요. 모두 도윤과 비슷한 나이였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형, 또 새로운 애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중 한 명이 물었어요. 응, 이 녀석 봐. 딱 우리가 찾던 타입이야. 남자가 도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도윤은 섬뜩함을 느꼈어요. 이상해. 이 사람들 뭔가 수상해. 도윤의 직감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도윤이 핑계를 대며 자리를 피했어요. 화장실에 들어간 도윤은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봤습니다. 남자들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한테 걸리면 안 될 것 같아. 도윤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밤 11시 도윤은 청운시 공원 벤치에서 떨고 있었어요. 춥고 배고프고 무서웠습니다. 어디서 잘까? 뭘 먹을까? 막막한 현실이 도윤을 짓눌렀어요. 그때 공원 한쪽에서 다른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거기 너. 뭐해? 비슷한 처지로 보이는 청소년 2명이 다가왔어요. 저희처럼 집 없는 애죠? 여기서 같이 자요. 한 아이가 친근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처음으로 동질감을 느꼈어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있다는 게 위안이 됐습니다. 새벽 4시 차가운 벤치에서 잠들어 있던 도윤은 문득 깨어났어요.
별이 총총 박힌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언젠가는 내 진짜 자리를 찾을 거야. 분명히. 도윤의 눈에 결의가 서렸어요.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의지가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한도윤은 청운시 전통시장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굶어서 어지러웠어요. 과일 가게 앞에서 떨어진 사과 조각이라도 주울까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야, 저기 애가 뭘 하는 거야?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60대 여성이 도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박춘자 전통시장 상인이었어요. 그녀는 한눈에 도윤이 떠돌이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어디서 온 거냐, 너? 춘자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도윤이 고개를 들어 춘자를 바라본 순간 춘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윤의 눈이 누군가를 닮았거든요. 아, 아니야. 설마. 춘자는 중얼거리며 뒷걸음질 쳤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지나가던 길이에요. 도윤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춘자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목소리까지 그 사람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너 이름이 뭐냐? 한도윤입니다. 춘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16년 전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설마 그 아이가 죽었다고 들었는데. 춘자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수야, 시장으로 당장 와. 급한 일이 생겼어. 30분 후 건설사 직원 강태수가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기 저 애 좀 봐. 춘자가 도윤을 가리켰어요. 태수는 도윤을 한참 바라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혹시 그 아이가? 그럴 리 없어. 분명히 죽었다고 했잖아. 태수와 춘자는 작은 목소리로 대화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날카로운 귀에는 다 들렸어요. 저 사람들이 나를 아는 것 같은데. 도윤의 호기심이 자극됐습니다. 오후 2시 미용실장 윤미라가 시장에 장을 보러 왔어요. 춘자는 며느리를 보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미라야, 너 늦게 왔네. 죄송해요, 어머니. 손님이 많아서요. 미라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때 미라의 시선이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도윤에게 닿았습니다. 어머니, 저 아이는 누구예요? 상관없어. 그냥 떠돌이야. 춘자가 차갑게 말했어요. 하지만 미라는 도윤을 보며 동정심을 느꼈습니다. 아이가 너무 야위어 보였거든요. 아이야, 배고프니? 미라가 도윤에게 다가갔어요. 괜찮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저었지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미라는 주머니에서 5,000원을 꺼내 도윤에게 건넸어요. 이걸로 뭐라도 사 먹어. 고맙습니다. 도윤이 깊이 인사했어요. 미라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미라야, 뭐 하는 거야? 춘자가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 그냥 불쌍해서요. 너는 돈이 남아도냐? 아무나 도와주고. 춘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그때 한 젊은 남자가 시장으로 들어왔어요. 장민혁 도윤의 이복형이었습니다. 민혁은 도윤을 보자 온몸이 굳어졌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 같았습니다. 저 애는 누구야?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냥 떠돌이 애야. 왜? 태수가 대답했습니다. 민혁은 도윤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눈매, 코, 입술. 모든 게 자신과 닮았습니다. 아버지를 닮았어. 너무 닮았어. 민혁의 가슴에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저 애를 쫓아내야 해. 민혁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왜? 그냥. 기분이 나빠. 민혁의 진짜 속마음은 달랐어요. 도윤이 자신의 상속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오후 5시 도윤은 시장 구석에서 빵을 먹고 있었어요. 미라가 준 돈으로 산 거였습니다. 그때 민혁이 다가왔어요. 야, 너. 여기서 뭐 해? 빵 먹고 있어요. 도윤이 순진하게 대답했어요. 여기서 계속 있을 생각이냐? 글쎄요. 어디 갈 곳이 없어서요.
민혁의 눈에 적대감이 스쳤어요. 너 같은 놈은 여기 있으면 안 돼. 당장 꺼져. 왜요?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도윤이 당황해서 물었어요. 이유 묻지 말고 그냥 사라져. 민혁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도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처음 본 사람이 자신에게 이렇게 적대적인지 말이죠. 저녁 8시 춘자는 집에서 태수와 민혁을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춘자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저 애가 혹시 그때 그 아이일까? 설마요. 죽었다고 했잖아요. 태수가 말했어요. 하지만 너무 닮았어. 특히 눈이. 민혁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약 진짜라면 큰일이야. 유언장이 있을 테니까. 춘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일단 저 애를 계속 지켜봐야 해.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춘자의 말이 끝나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뜻을 알 수 있었어요. 밤 11시 도윤은 공원 벤치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를 지켜보는 시선들이 있다는 걸 모른 채 말이에요. 어둠 속에서 도윤을 둘러싼 음모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한도윤은 청운시 법원 앞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휴지통에서 먹을 것을 찾고 있었어요. 그때 한 중년 남자가 도윤을 발견했습니다. 김석진 지역 유지 변호사 출신이었어요. 아이야, 뭐 하고 있니? 석진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도윤이 당황해서 휴지통에서 손을 빼며 대답했어요. 배고프구나. 언제 마지막으로 밥 먹었니? 어제 저녁에 빵 한 개요. 도윤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석진의 마음이 아팠어요. 이런 어린아이가 거리에서 굶고 있다니 말이죠. 나랑 같이 가자. 밥 먹이고 얘기 좀 하자. 정말이요? 도윤의 눈이 반짝였어요. 오전 11시 석진은 도윤을 동네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아저씨, 여기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뜨거운 김치찌개가 나오자 도윤은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먹어. 채알라. 석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도윤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어요. 이름이 뭐니? 한도윤입니다. 도윤이구나. 나는 김석진이야. 변호사였어. 석진이 자신을 소개했어요. 변호사요? 와.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집은 어디니? 부모님은? 석진의 질문에 도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저는 고아예요. 청운 보육원에서 자랐거든요. 그래. 지금은 왜 혼자 다니고? 도망쳐 나왔어요. 더 이상 거기 있을 수 없어서요. 도윤이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석진은 도윤의 말을 들으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이 아이에게서 특별한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오후 2시 석진은 도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며칠 지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자. 정말이요? 괜찮아요? 도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혼자 사는 집이 넓어서 심심했거든. 석진의 집은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석진은 도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보육원에서 어떻게 지냈니? 원장님이 저를 벽돌 공장에 보내서 일을 시켰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도윤의 목소리에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석진이 도윤의 어깨를 다독여줬습니다. 저는 왜 부모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궁금해요. 도윤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으며 석진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 아이 뭔가 특별해. 단순한 고아가 아닐 것 같은데. 다음 날 오전 9시 석진은 도윤을 데리고 옷을 사러 나갔습니다. 이제 새 옷 입고 새 출발하자. 너무 고마워요, 아저씨. 도윤이 환하게 웃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의 따뜻한 배려를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오후 4시 석진은 도윤에게 책을 읽어주며 시간을 보냈어요. 도윤아, 공부하고 싶니? 네, 정말 하고 싶어요. 그럼 학교를 알아보자. 검정고시부터 준비하면 돼. 도윤의 눈에 희망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그날 밤 10시 석진의 집 앞에 수상한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저기 사는 게 맞나? 응, 확실해. 제가 바로 그 애야. 남자들은 청운보육원 조상 필원장이 보낸 사람들이었어요. 다음 날 오전 8시 도윤이 혼자 집 앞을 나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야, 너 한도윤 맞지? 갑자기 나타난 남자들이 도윤을 둘러쌌어요. 누구세요? 도윤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원장님이 찾으신다. 같이 가자. 남자들이 도윤의 팔을 잡았어요. 싫어요. 저 안 가요. 도윤이 소리를 질렀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때 석진이 집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상관 말아요. 이 애는 우리가 데려갈 거예요. 남자들이 거칠게 말했어요. 무슨 권리로 아이를 데려간다는 거요? 석진이 단호하게 맞섰습니다. 이 애는 보육원 소속이에요. 무단 이탈한 거라고요. 그렇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데려갈 수는 없어요. 석진은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어요. 남자들은 경찰이 온다는 말에 도윤을 놓고 도망쳤습니다. 석진은 즉시 112에 재신고하고 지인 변호사 네트워크를 통해 인근 도로망 CCTV 확보 협조를 요청했어요. 괜찮니, 도윤아? 네, 고마워요. 아저씨가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도윤이 석진을 꽉 안았어요. 그 순간 석진은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 주변에 뭔가 큰 비밀이 숨어 있다고 말이에요. 저녁 7시 석진은 도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말했어요. 도윤아, 내 출생에 대해 한번 알아보자. 분명 뭔가 있을 거야. 정말이요? 응, 나를 믿어. 진실을 찾아내줄게. 도윤의 마음에 희망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 도윤의 이복형 장민혁과 조상필은 더 큰 음모를 꾸미고 있었어요. 이번엔 확실히 처리해야 해. 민혁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11시 장민혁은 조상필 원장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엔 실수하면 안 돼요. 민혁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렸어요. 걱정 마. 확실한 방법이 있어. 조상필이 책상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게. 서류에는 미용실장 윤미라와 어떤 남자의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며느리 미라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증거야. 물론 조작된 거지만. 조상필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이걸 어떻게 써요? 이 사진을 미끼로 도윤을 끌어내는 거야. 미라가 도윤을 도우려 할 테니까. 민혁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오후 2시 전통시장 박춘자 사장은 집에서 며느리 미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태수 건설사 직원도 함께 있었습니다. 미라가 늦네. 춘자가 불평했어요. 그때 미라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늦어서 죄송해요. 미라야, 너 얘기 좀 하자. 태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무슨 얘기요? 미라가 의아해했습니다. 태수는 조작된 사진을 미라 앞에 던졌어요. 이게 뭐냐? 이게 뭐예요? 저 아닌데요. 미라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변명하지 마. 증거가 다 있잖아. 춘자가 화를 내며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정말 아니에요. 이 사진은 조작된 거예요. 조작. 내가 불륜을 저지르고도 발뺌하는 거야. 태수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어요. 미라는 억울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당분간 집에만 있어. 밖에 나가지 마. 춘자가 명령했습니다. 오후 5시 민혁은 미라에게 은밀히 접근했어요. 누나 힘들죠? 민혁아. 미라가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조건이 있지만요. 무슨 조건?
그 떠돌이 애 한도윤 있잖아요. 그 애를 데려오는 걸 도와주세요. 미라는 당황했어요. 왜 도윤이를? 그냥 좀 할 말이 있어서요. 누나가 도와주시면 이 사진 문제도 해결해 드릴게요. 민혁이 교묘하게 유혹했어요. 미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으려면 민혁의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저녁 8시 미라는 지역 유지인 김석진 변호사의 집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석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 윤미라라고 합니다. 도윤이 때문에 왔어요. 문이 열리자 도윤이 미라를 알아봤어요. 아, 시장에서 만난 누나. 도윤아, 안녕. 미라가 억지로 웃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석진이 물었습니다. 도윤이와 잠깐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여기서 하시죠. 아니요, 조용한 곳에서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미라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섞여 있었어요. 도윤은 미라가 도움을 줬던 기억 때문에 고민했어요. 아저씨, 잠깐만 다녀올게요. 도윤아, 조심해. 석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밤 9시 미라는 도윤을 한적한 공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누나, 무슨 얘기예요? 도윤아, 미안해. 갑자기 미라가 사과했어요. 왜요? 그때 어둠 속에서 조상필과 민혁이 나타났습니다. 잘했어, 미라. 민혁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누나, 이게 뭐예요? 도윤이 배신감에 소리쳤어요. 미안해, 도윤아. 정말 미안해. 미라가 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조상필의 부하들이 도윤을 붙잡았습니다. 놔줘요. 놔달라고요. 도윤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조용히 해. 안 그러면 더 아플 거야. 조상필이 위협했습니다. 밤 10시 도윤은 청운 보육원 지하실에 갇혀 있었어요. 손목이 묶여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원장님, 왜 이러는 거예요? 도윤이 간신히 물었어요.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골치 아픈지 아니? 조상필이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내 존재 자체가 문제야. 민혁이 도윤 앞에 다가왔어요. 이 서류에 사인해. 민혁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상속권 포기각서야. 사인하면 편하게 살려줄게. 상속권이 뭐예요? 저 고아인데요. 도윤이 진심으로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민혁과 조상필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모르는 척하지 마. 내 어머니가 남긴 유산 말이야. 어머니요? 제 어머니가 누구예요? 도윤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겼어요. 사인부터 하고 얘기하자. 조상필이 펜을 도윤의 손에 쥐어줬어요. 안 해요. 제가 뭘 포기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인해요? 도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지. 조상필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부하들이 도윤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아파. 그만해요. 도윤이 비명을 질렀지만 폭력은 계속됐습니다. 그때 춘자와 태수가 보육원에 도착했어요. 정말 저 애가 맞나? 춘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확실해요. 사설기관 결과지가 있어요. 민혁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럼 어서 처리해야지. 유언장이 공개되면 큰일이야. 태수가 조급하게 말했어요. 걱정 마. 곧 사인할 거야. 조상필이 자신있게 말했어요. 한편 석진은 경찰에 도윤 휴대폰의 최근 위치 기록을 제출했고 수사팀은 보육원 주변 CCTV 동선과 차량 진입 영상을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 도윤은 온몸이 아픈 채로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석진 아저씨가 찾고 있을 텐데. 제발 빨리 찾아줘. 도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구조의 손길은 아직 멀어 보였어요. 음모의 그물망이 도윤을 더욱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윤미라는 집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을 배신한 죄책감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내가 뭘 한 거지? 미라가 중얼거렸어요.
그때 강태수가 들어왔습니다. 미라야, 어제 일 잘했어. 잘했다고요? 저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요? 미라가 남편을 노려봤어요. 우리 가족을 지킨 거야. 저애 때문에 우리가 망할 뻔했잖아. 태수의 목소리에는 냉정함만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냥 어린애인데. 어린애라고? 그 애 때문에 우리 재산이 날아갈 수도 있었어. 태수가 화를 냈어요. 미라는 남편의 변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후 1시 미라는 몰래 청운 보육원으로 향했어요. 도윤이 걱정됐거든요. 보육원 지하실 앞에서 조상필 원장과 마주쳤습니다. 여기 왜 왔소? 도윤이는 어떻게 됐어요? 상관없소. 들어가지 마시오. 조상필이 길을 막았어요. 하지만 미라는 틈을 봐서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도윤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도윤아. 미라가 달려가서 도윤을 안았어요. 누나. 도윤의 목소리가 약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누나가 너를 지켜줄게. 미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누나는 왜 저를 속였어요? 누나도 어쩔 수 없었어. 하지만 이젠 달라. 널 도와줄 거야. 미라가 도윤의 상처를 닦아줬습니다. 그때 조상필이 내려왔어요. 뭐 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놔주세요. 제가 대신 뭐든 할게요. 미라가 간청했어요. 늦었소. 이미 시작된 일이야. 오후 4시 미라는 집으로 돌아와 박춘자와 마주했습니다. 어디 갔다 왔냐? 춘자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그냥 산책했어요. 산책? 내 꼴 좀 봐. 어디서 뭘 했길래 이 모양이냐? 춘자의 눈이 의심스럽게 변했어요. 어머니, 도윤이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그 아이를 왜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미라가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상관할 일이에요. 저 때문에 그 아이가 잡혀간 거잖아요. 춘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너 혹시 그 애가 누군지 아니? 누구요? 내 남편이. 아니, 됐어. 모르는 게 나아. 춘자가 말을 삼켰어요. 저녁 7시 미라는 태수를 기다렸습니다.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태수가 들어오자마자 미라가 물었어요. 여보, 도윤이가 누구예요? 뭔 소리야? 어머니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신경 쓸 거예요. 쟤 때문에 그 아이가 고생하고 있는데. 내 때문이 아니야. 원래 그렇게 될 애였어. 태수의 말에 미라가 놀랐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때 태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혁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형부, 큰일 났어요. 뭔 일이야? 김석진이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어요. 태수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밤 10시 미라는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춘자의 방에서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어요. 서랍을 뒤지다가 낡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의 여자는 도윤과 닮은 얼굴이었습니다. 이게 도윤이 어머니인가? 미라가 중얼거렸어요. 서류 중에는 유언장도 있었습니다. 상당한 재산이 한도윤에게 상속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미라가 모든 걸 이해했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하고 있는 거냐? 춘자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미라가 유언장을 들어보였어요. 그걸 어디서 찾았냐? 도윤이가 상속자라는 거 알고 있었죠? 춘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괴롭힌 거군요. 넌 모르는 게 나아. 춘자가 유언장을 빼앗으려 했지만 미라가 피했어요. 이걸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안 돼. 춘자가 소리쳤어요. 그 소리를 듣고 태수가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여보가 다 말해줘요. 도윤이가 누구인지.
미라가 남편을 똑바로 봤어요. 태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도윤이는 민혁의 이복 동생이야. 미라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 조카라는 거예요? 그래, 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해. 왜요?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그 애 때문에 민혁이 상속받을 재산이 반토막 날 거야. 태수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어요. 그게 중요해요? 사람이 먼저죠. 미라가 울분을 터뜨렸어요. 새벽 2시, 미라는 혼자 방에서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도윤이를 구해야 하는데. 마음속에서는 양심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라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도윤을 구하기로 말이죠. 내일 김석진 씨를 찾아가야겠어. 미라가 중얼거렸어요. 그러나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자신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 거라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오전 9시, 윤미라는 김석진 변호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가방 안에는 어젯밤 발견한 유언장과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석진 씨, 급한 일이 있어서 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석진이 문을 열어줬어요. 도윤이에 대해서요.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미라가 유언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석진은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게 진짜라면 도윤이가 상당한 재산의 상속자네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윤이를 가둬둔 거예요. 미라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섞여 있었어요. 지금 도윤이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청운 보육원 지하실에 있어요. 석진의 표정이 단단해졌어요.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겠네요. 오전 11시 강태수는 미라가 없어진 걸 알고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미라가 어디 갔는지 아세요? 박춘자가 화를 냈어요. 분명 저 애가 뭔가 꾸미고 있어. 큰일 났네요. 미라가 진실을 알아버렸어요. 태수가 급히 도윤의 이복형 장민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혁아, 당장 와. 미라가 유언장을 가지고 갔어. 전화를 받은 민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라고요? 그럼 다 끝난 거네요. 아직 늦지 않았어. 어떻게든 막아야 해. 오후 2시 석진과 미라는 경찰서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신고는 접수됐어요. 곧 구조 작업이 시작될 거예요. 석진이 안심시켰어요. 다행이에요. 도윤이가 무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갑자기 차 한 대가 그들 앞을 가로막았어요. 태수와 민혁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미라야, 뭐 하는 거야? 태수의 목소리가 위협적이었어요. 당연한 일하는 거예요. 도윤이를 구하려고요.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할 거야. 태수가 미라의 팔을 거칠게 잡았어요. 놓아요. 석진이 나서려 했지만 민혁이 막았습니다. 끼어들지 마세요. 폭력은 안 됩니다. 석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태수는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미라를 차로 끌고 가려 했어요. 놓아달라고요. 미라가 필사적으로 저항했어요. 그때 실수로 태수가 미라를 세게 밀었습니다. 미라는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어요. 미라야. 석진이 소리쳤어요. 미라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의식을 잃었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큰일 났다. 민혁이 당황해서 중얼거렸어요. 119에 신고해야 해요. 석진이 급히 구급차를 불렀어요. 오후 4시 미라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상태가 심각했어요. 태수는 복도에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형부, 진정하세요. 민혁이 말했지만 자신도 불안했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가 뇌출혈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태수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저녁 7시 춘자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미라가 어떻게 됐냐? 위험해요, 어머니.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모든 게 내 때문이야. 춘자가 태수를 비난했어요. 밤 9시 석진은 병실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미라가 잠시 의식을 되찾았어요. 도윤이는 구했나요?
네, 곧 구조될 거예요. 다행이에요. 제발 그 아이를 지켜주세요. 힘내세요. 괜찮을 거예요. 아니에요. 저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미라는 서서히 눈을 감았어요. 이길 새벽 의료진은 가족에게 뇌출혈 악화로 사망을 통보했습니다. 같은 시각 경찰이 병원에 도착해 말했어요. 강태수 씨죠?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예정입니다. 지금은 긴급 체포합니다. 태수는 아내의 손을 잡고 흐느꼈어요. 미라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새벽 1시 석진은 경찰과 함께 청운 보육원에 도착했습니다. 한도윤을 찾고 있습니다. 조상필은 이미 도망친 뒤였어요. 지하실에서 도윤을 발견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도윤아, 괜찮니? 석진이 도윤을 안아줬어요. 아저씨 미라 누나는요? 석진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어요. 누나가 많이 아프구나. 도윤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새벽 3시, 민혁은 집에서 서류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모든 게 끝났어. 하지만 불길은 이미 통제를 벗어났어요. 진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됐습니다. 춘자는 며느리의 죽음과 아들의 체포 소식에 절망했어요. 내가 뭘 한 거지? 이 모든 게 내 욕심 때문이야. 그러나 후회는 너무 늦었습니다. 미라의 희생으로 도윤은 구출됐지만 그 대가는 너무 컸어요. 진실을 위해 목숨을 바친 한 여인의 용기가 마침내 어둠을 걷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가 진행된 뒤 몇 주 후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와 증거 관계를 정리해 구형했고 법원은 증거조사와 변론 종결을 거쳐 판결을 선고했어요. 법정에서 석진은 원본 유언장, 그에 대한 공증 기록과 당시 입회자의 진술서, 그리고 유언장 스캔본 저장 편집 로그 자료로 보육원 PC 포렌식 보고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원 감정인은 문서필 적용 지잉크 성분을 종합 검토해 유언장을 진본으로 감정했고 동시에 법원 지정기관의 친자 감정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유언장의 진정 성립과 친자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조상필은 피고석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은 출생 서류를 조작하고 오랜 기간 아동을 착취했으며 증거를 은닉했다고 지적했어요. 장민혁에 대해서는 친동생을 납치 폭행 교사하고 상속권 포기 각서 강요를 기도했다고 주장했어요. 증인으로 선 춘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어요. 도윤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유언장을 숨겼습니다. 재산이 아까웠어요.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혔어요. 조상필의 죄질은 중대하나 일부 자백과 반성, 피해 회복 절차를 감안한다. 장민혁은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으나 계획에 적극 가담했다. 강태수는 우발적이었더라도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 법원은 조상필에게 아동학대 및 공문서부 정행사 등으로 징역 5년, 장민혁에게 납치폭행 교사로 징역 3년, 강태수에게 상해치사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박춘자는 공범이나 자수와 반성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한도윤의 상속개시 및 절차 진행을 명한다. 밤 8시 석진과 도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윤아,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정말이에요? 응, 내 어머니가 남기신 유산을 되찾았어. 도윤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저씨, 저는 돈보다 가족이 더 필요해요. 가족? 네, 아저씨 같은 가족 말이에요. 석진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럼 내가 내 가족이 되어줄게. 정말이요? 그럼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도윤이 석진을 꽉 안았어요. 한 달 후 도윤은 정식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으로 석진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거예요. 도윤아, 학교 어때? 좋아요. 드디어 제대로 공부할 수 있어서요.
도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미라 누나에게 고마워해야겠어요. 그럼 누나가 내 진짜 가족이었어. 석진이 미라의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누나 덕분에 저희가 진실을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6개월 후 도윤은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과 같은 처지의 아이들을 돕는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아저씨, 저도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정말? 네,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석진이 뿌듯해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응원할게. 어느 날 저녁 도윤은 미라의 묘를 찾았습니다. 누나 안녕하세요. 저 한도윤이에요. 바람이 살랑 불어왔어요. 누나 덕분에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고마워요. 도윤이 깊이 인사를 드렸어요. 석진이 뒤에서 지켜보며 말했어요. 미라 씨도 기뻐하실 거야. 네, 분명히요. 그날 밤 도윤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결국 진실이 승리했다. 미라 누나와 석진 아저씨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 나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창 밖으로 별이 총총 떠올랐어요. 도윤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16년간의 고통과 시련을 겪었지만 마침내 도윤은 진짜 가족을 찾았어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고 선량한 사람들의 용기가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그것이 한도윤이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다음 이야기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종 모양도 눌러주세요. 그러면 새 이야기가 올라올 때 바로 알려드립니다.